히스타민 증후군 대표 저자는 김상만이고,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셨네요. 대한기능의학회 히스타민 연구의 편인데, 강서구에서 전에 읽었던 책이군요. 현대인의 생활의 병 히스타민 증후군이라. 늘 방전 상태인 당신, 부종에 지워지지 않는 다크서클까지 이 모든 게 다 히스타민 때문이라고? NH2와 NH 현대인의 생활의 병 히스타민 증후군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은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타민 증후군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히스타민 증후군의 원인인 염증 반응은 만성질환, 치매, 자폐증 등에서 관련한 뇌신경계 질환, 노화, 심지어는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히스타민 증상에 대한 약물요법이 아닌 만성염증을 치료하여 염증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닌 여러분이 직접 치료에 참여해야만 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염증은 반응의 하나고,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이것이 왜 생기는지 하는 그것을 근본 원인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대의학적인 접근은 염증이라는 드러나는 증상을 그래서 증상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 생활의 병 히스타민 증후군, 히스타민 증후군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앞에서 읽었고, 히스타민이라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히스타민,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염증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면역 반응으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히스타민 증후군의 1차 증상, 2차 증상 왜 만들어질까? 어디서 만들어질까? 어디에서 작용할까? 또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까? 또 대사는 체내에서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할까?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과잉 섭취는 또 식사 일지를 작성하고 등등 호르몬 검사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히스타민을 줄이는 식사요법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생활 환경은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 또 억제하는 그 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비약물적인 영양 치료는 또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증후군에 적용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 여러 가지 증후군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돼요, 알레르기 있어요, 이런 것들, 또 만성 비염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만성 기침이 있어요,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폐증이 있어요, 탈모가 있어요, 모든 질병에 다 해당되겠네요. 환자의 증례를 보면은 특히 만성 피로가 많고 피부 발진이나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 동반되는 자주 어지럽고 이명이 있고 두드러기나 이런 것이 멍이 잘 들고 이런 것들을 보겠네요. 히스타민이라는 인체가 외부 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유기질소 화합물입니다. 주로 기생충, 세균, 면제 등을 제거합니다. 다른 식균, 세포처럼 균을 직접 죽이는 곤란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 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인체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의 반응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다 이 말이죠. 히스타민의 주요 4대 작용은 뇌장 근육 수축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등등. 히스타민의 증후군의 2차 증상은 이런 만성 피로라든가 시력 저하가 일어나고 어지럼도 이렇고,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는 어디냐? 코, 구강, 눈,
기관지 상피에 분포해서 백혈구의 일종인 허용기구 세포는 혈액 내에서 주로 작용하는 면역 백혈구 세포로 염증 작용을 받으면 히스타민을 혈액 내로 분비한다라는 건데요. 위장관 조직에 다수 분포하는 세포다. 히스타민성 신경 관련된 세포. 이렇게 히스타민 증후군을 알아보자. 히스타민은 어떻게 진단할 건가? 필요하지만은 너무 많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히스타민. 그런데 이런 히스타민의 작용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내장 근육을 수축합니다. 내장 근육 또는 민근의 근육은 행문의 근육을 알려준 거역 근육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수축할 수 없고 자율신경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수축 이완을 일으키는 근육인데 위장과 기관지가 근육이 이에 속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형성된 분비물을 체외로 제거하려면 이런 근육의 수축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스타민 증후군의 1차 증상은 어지럽다라는 건데요. 히스타민에 빈맥이 생기고 통각장애가 일어나고 잘 한번 봅시다. 위산이 분비가 되고 평활근, 통각장애, 혈관 투과성 증가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중추신경계로 갈 수 있고 혈관 확장이 되면서 그런 두통이라고 심구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지럽고 불면증이고 낮에는 전립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히스타민이 그리고 심혈관계로 혈관이 또 연결될 때는 중추로 연결되는 그렇고 때때는 부정맥이 일어난다. 히스타민이 저혈압이 일어나고 쇼크도 일어나고 이렇게 혈관계에서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위산 분비 쪽으로 갔을 때는 위장관계에서는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 복부가 팽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빈맥 부정맥이고 통각장애 신경섬유에 자극을 대주면 피부가 가렵다. 가려워 안면에 홍조가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두드러기 생기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돼서 또 호흡기를 가면 기관지가 비염이 생기고 기침이 자꾸만 생기는 히스타민. 그래서 비뇨 생식기, 얼경통, 또 빈뇨가 생길 수 있다. 히스타민 장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이렇게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하네요. 자, 이것이 그래요. 소원의 이 산화질소라는 것이 우리 혈관에는 필요하고 그것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소원에와 관련된 신경 경로를 보니까 글리신이라는 것이 있고 가바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중뇌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 작용을 하고 진정 기관인 반고리관이 이것이 구심성인 전정 뉴런이라 그래서 전정 신체 균형의 신경핵의 아편성 펩타이드, 또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그 히스타민 성신경핵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 들어가네요. 신체 균형에 관여하는 소원의 전정기관 정뇌는 히스타민과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가바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며 이러한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산화질소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작용을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산화질소가 빠져버린다. 참 중대한 것이 되겠네요. 자, 히스타민은 왜 만들어질까? 앞에서 언급한처럼 히스타민은 필요 없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분비하는 면역작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물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치료하고 면역 반응을 위해서 빨리 면역 반응의 상처를 입은 네 자신을 지켜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또한 히스타민은 뇌에서 정적으로 깨어있는 워크풀리스로 작용을 하므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발휘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그러면 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가 섭취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탈카르복실 효소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히스타민은 몇 가지 세포에 과립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으로 세포막이 깨어지면 분비가 된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알레르기 반응에 주로 관여해서 하는 비만세포이다. 비만세포는 혈액 내에서 나오지 않고 주로 점막 조직 속에 분포하고 있다. 코, 구강, 점막, 눈, 기관지, 상피에 있다가 항문이 들어오면 항문을 기억하는 알레르기가 항문을 인식해서 결합하고 그렇군요. 자, 비만세포 히스타민 수용체 히스타민이 H4 리셉터를 통해서 우리 위장관이나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분포가 되면 그래서 H1 리셉터는 이렇게 뇌라든가 혈관에 이렇게 또 H2 리셉터는 심장 또 역시 이렇게 리셉터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H3 리셉터를 통해서 위장관 심장 역시 같은 비만세포에 의하여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기능한다. 히스타민 수용체는 사실상 모든 장기에 분포한다. 히스타민 수용체는 모든 장기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 대증요법으로 어느 하나만 치료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인자인 히스타민이 왜 생기느냐, 그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일을 억제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 면역 반응으로 몸을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장누수 증후군은 리키 것 신드롬이라. 장누수 증후군은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촘촘하게 결합한 상피세포에 기관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느슨해지면 그죠? 이렇게 글루텐이라든가 초놀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죠. 자, 소화가 덜 된 음식, 각종 세균과 결합한 지질 다당체와 같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몸속으로 유입됩니다. 그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 질환 및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합니다. 뇌에도 영향을 주어서 기억력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에서 시작한 개념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건 네 가지도 관계한다. 폐색 접합부에 이렇게 있는데 딱딱 접합부가 있는데 접합부가 뚫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장상피는 폐색 접합부에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염증이 발생하면 폐색 접합부가 파괴되어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각종 세균과 결합한 치질 다당체에 같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들이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리키 갓 신드롬이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극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몸속으로 또 파고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난 손가락에 우리 고춧가루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자극이 있겠죠. 좋을 수 있겠죠.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으나 이게 상처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는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집니다. 장점막 투과성 검사는 인테스티널 미퀄리티 어세스먼트, 장투과성 검사. 장점막 투과성은 세포 사이의 친밀 결합, 타이트 정션을 통과할 수 있는 표식자를 사용하여 투과된 표식자의 소변 내 검출량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쓰이는 표식자는
우리 몸에서 직접 대사되지 않는 락톨로스 만니털입니다. 만니털은 비교적 적은 분자량으로 쉽게 장벽에 흡수되어 소장이 건강하게 기능하는지 검사할 수 있고, 락톨로스는 만니털보다도 약 10배 이상 분자량이 커서 미량만 흡수될 수 있으므로 장관의 투과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율을 계산하여 장점막 투과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널린은 장과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당점막 투과성을 가역적으로 조절하는 단백질로 소화기관벽의 세포 사이의 단단한 접합부의 투과성을 조절합니다. 2000년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알레시 파사노 팀은 주놀라 어클루덴 독소로 불리는 콜레라와 연관된 박테리아 독소 중에 하나가 장세포 사이의 단단한 접합부를 가역적으로 열어서 일시적으로 장노쇠를 야기하는데, 이때 인간의 장세포가 이와 거의 동일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를 저널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널린 농도의 상승은 장점막 투과성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점막 투과성, 저널린. 지질다항체 LPS라는 것은 리포폴리서카라이드, 세균의 표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항원입니다. 세균의 종류 중에서 그람 음성균의 외막 성분으로 세균이 죽을 때 균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체 내에서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 이네이터 임뮤니티를 일으킵니다. 분자량이 다양하고 열에 강합니다. 음식 중에 지방산과 만나면 분자량이 더욱 커져서 인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지질다당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비특이적인 분자량이 다양해서 또 열에 강하다라고 했네요. 그 음식 중에서도 지방산과 만나면은 더 커진다. 커져서 인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네요. 지방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히스타민 증후군 극복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은 이제 뒤쪽으로 비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의 치료는,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염증, 인플라메이션, 비만세포, 마스터셀 및 염증세포, 호염구라는 거죠. 최근에는 NK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연막탄을 떠들인다 해야 되나요? 따라서 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이를 최소화해야 히스타민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염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자, 만성염증이 왜 위험한가? 염증은 서양에서도 불꽃이라는 의미의 플레임이 인플레임, 한자로도 염이라는 것은 불꽃염이라 큰 불자가 두 개나 있듯이,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자가 불 속으로 들어오면은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불을 내어서 침입자를 태워 죽이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자, 이건 너무 좋은 반응이네요. 그런데 이런 불이 엉뚱한 곳에 계속 생기고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노화를 일으키는 죽음, 만성염증 또는 나쁜 염증입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혹사하게 되면, 혹사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죠. 싸우는 대신에 그만큼 거들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더라도 그만큼 전력의 소실이 크겠죠. 한의학에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으로 인해서 병을 만들어내는 상태를
담이라 한다. 담염증 역시 불건염이네요. 이래서 한의학에서 만성진열적인 염증이 담적이다 이렇게 하네요. 오늘 참 중요한 것을 히스타민에서